가성급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마친 메가는 거스름돈으로 받은 돈이 위조 지폐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직원에게 교환을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계산함에 있던 500루피 지폐가 전부 가짜였습니다. 메가는 더 이상 교환을 요구하지 않고 위조 지폐를 자신이 일하는 은행으로 가져갑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 증거를 찾으려 한 것이죠. 최첨단 지폐 개수기로 수십 번을 테스트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자외선 아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료에게 부탁해 지폐를 알코올에 담가보자 예상대로 지폐는 두 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위조 지폐는 최신 기술 칩을 속였지만 진짜 지폐에 포함된 면섬유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한눈에 위패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겐 자원도 기반 시설도 없습니다. 낡은 인쇄기 한 대와 엄청난 재능만 있을 뿐이죠. 메가의 예상대로 이 위조 지폐는 한 화가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얼마 전 써니 할아버지의 신문사가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할아버지의 신문사를 지키기 위해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던 써니는 직접 돈을 만들자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는 먼저 진짜 지폐의 도안을 퍼즐처럼 조각내어 1대1로 복제한 뒤 조각들을 합치고 선과 글자가 겹치는 세밀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잉크 갈라진 무늬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인쇄용 원판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인쇄기가 낡아 한 번에 한 가지 색만 인쇄할 수 있었기에 원판을 세척하고 색을 바꾸는 작업을 4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지폐 크기로 종이를 자르고 나니 이제 겨우 1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위조 지폐의 필수적인 위조 방지띠를 위해 써니는 10루피 지폐에서 띠를 떼어내 500루피 위조 지폐에 붙이고 숫자를 직접 그려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인쇄 경력의 페로즈가 1년 번호를 찍어내자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위조 지폐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완성품을 손에 든 써니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종이가 너무 새 것 같아 의심을 사기 쉬웠죠. 그는 지폐를 손으로 계속 구기고 찬물에 담급니다. 차의 탄닌 성분이 종이를 옅은 갈색으로 물들여 오래 유통된 듯한 누런 얼룩을 만들고 수분은 종이를 부드럽게 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낡은 지폐처럼 느껴지게 하여 발각될 확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신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써니는 일부러 손님이 많은 음료 가게를 골라 페로즈에게 위조 지폐를 써보게 합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가짜 돈을 손에 쥐자마자 이상함을 느끼고 페로즈의 손목을 확 붙잡습니다. 계획이 들통날 것을 예상했던 써니는 곧장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인파 속에서 페로즈를 끌어냅니다. 물건을 엎지른 두 사람은 가게 주인에게 8블록이나 쫓기다 골목에 숨어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페로즈는 이 비현실적인 계획을 포기하자고 써니를 설득하지만 써니는 그에게 지폐 3장을 건넵니다. 써니는 페로즈에게 눈을 감고 위조 지폐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페로즈는 돈을 만져보기만 하고도 써니가 만든 위조 지폐를 정확히 골라냅니다. 써니의 위조 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재료가 잘못됐던 겁니다. 위조 지폐 종이는 면섬유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지폐보다 훨씬 얇았던 거죠. 이것이 가게 주인이 바로 위조 지폐를 알아챈 이유였습니다. 대체할 종이를 찾기 위해 써니는 여러 서점과 신문사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한 잡지에서 비슷한 종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도 너무 얇아서 진짜 지폐의 질감을 재현하려면 2장을 겹쳐야만 했습니다. 새 종이는 비쌌기 때문에 이들은 헌 잡지를 수거해 표백 처리하여 글자와 그림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원판을 이용해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다른 종이에 인쇄했죠. 앞면에는 구멍을 뚫어 은선을 끼워 넣고 2장을 붙인 뒤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를 바릅니다. 그 다음엔 니스칠을 해서 빳빳한 질감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찬물에 담가 낡은 느낌을 냈습니다. 이렇게 2세대 위조 지폐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난번의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써니는 다시 그 음료수 가게를 찾아갑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페로즈에게 자기 손목을 잡게 하여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마쳤죠. 하지만 그가 위조 지폐를 건네자 돌아온 것은 음료수 한 병과 잔돈이었습니다. 인파를 벗어난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단순히 작은 이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인쇄소를 살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루피의 빚을 위조 지폐로 직접 갚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발각될 경우 할아버지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조 지폐를 팔아서 진짜 돈을 만들기로 합니다. 비상환일이 다가오자 써니는 구매자를 소개받기 위해 지역의 발 넓은 아네스를 찾아갑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던 아네스는 거래액의 10%를 소개비로 받기로 합니다. 조직 보스는 써니의 작품을 받아들고 한참을 뜯어봤지만 진짜 지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본 써니와 페로즈는 의기양양해졌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보스는 이들과의 거래를 거절합니다. 위조 지폐 유통은 발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근본도 없는 신참들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질 위기에 처하자 써니는 보스에게 같은 액면가의 진짜 지폐 2장을 빌려 자신의 위조 지폐와 섞습니다. 그리고 보스에게 다시 건네며 만약 위조 지폐를 찾아낸다면 10만 루피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써니의 진지한 태도에도 보스는 선뜻 지폐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첫째는 정말로 구별할 자신이 없었고, 둘째는 만약 틀리기라도 하면 자기만 우스워지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써니에게 화제를 돌려 직접 위조 지폐를 골라내 보라고 합니다. 보스가 다시 돈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본 써니는 그가 자신의 물건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진짜 돈 200에 위조 지폐 500을 교환하자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2주 안에 2천만 루피라고요? 써니는 첫 거래가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흥정하지 않고 즉시 거래에 합의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계약금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샘플로 가져간 10만 루피의 위조 지폐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장 원자재를 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죠. 고심 끝에 그는 빚쟁이를 찾아갑니다. 빚쟁이는 할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었고 그 정 때문에 인쇄소를 바로 처분하지 않고 있었죠. 써니는 그 점을 파고들어 뻔뻔하게도 빚쟁이에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장난 같아? 이 아저씨는 이자 24%는 받아. 가진 것 없는 써니에게 24%는커녕 42%의 이자라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돈을 손에 넣은 써니는 가장 먼저 새 기계를 사서 생산 효율을 높였죠. 하지만 위조 지폐용 종이를 사려던 참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시장에서 이 종이를 파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고 구매 수량 제한은 물론 정부에 사전 신고까지 해야 했죠.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자 써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네스를 찾아가 사람을 모아 제지 공장에 잠입해 종이를 훔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작전 당일 공장에 경비원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써니는 부하들을 강도로 위장시켜 경비원들의 주의를 끈 다음 다른 3명과 함께 공장으로 몰래 들어가 특수 규격의 종이를 트럭에 실어 빼돌립니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장장이었던 삼촌에게 미세를 들키고 맙니다. 창고에 있는 새 기계와 서랍 속에 숨겨둔 인쇄 원판. 수십 년간 인쇄업에 종사한 삼촌은 써니가 몰래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죠. 삼촌이 내민 증거 앞에서 써니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 모든 게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삼촌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삼촌을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보란듯이 위조 지폐를 사용합니다. 예상대로 종업원도 온갖 돈을 만져본 사장도 그 돈이 가짜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죠. 이로써 삼촌은 써니의 실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자신은 할아버지의 인쇄소를 지켜줄 돈도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그들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까지 합세하자 그들은 단 일주일 만에 2천만 루피어치의 주문량을 완성해냈습니다. 보스는 위조 지폐를 건네받고도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돈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에야 부하를 시켜 대금 전액을 지불했죠. 이후 써니는 쫙 빼입고 채권자를 찾아가 이전에 빌렸던 2건의 빚과 이자를 한 번에 전부 갚아버립니다. 떠나기 전 그는 채권자의 아들에게 1만 루피를 팁으로 찔러주기까지 합니다. 그날 밤 써니는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5성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냅니다. 여자친구는 크게 놀라죠. 부잣집 딸인 그녀는 그저 재미로 써니를 만났을 뿐이었거든요. 평소 써니는 돈을 아끼려 차 안에서만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예약했으니까요. 그녀는 써니가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며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일주일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녀는 신용카드를 꺼내 저녁을 사겠다고 하죠. 써니가 위조 지폐를 만든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음에도 여자친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해는 마. 넌 분명 크게 성공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될 거야. 근데 뭐가 무서운지 알아? 내 인생엔 파란만장한 일이 너무 많아. 솔직히 내가 아니라 내 운을 못 믿겠어. 여자친구의 말에 써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써니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만큼은 자신이 사겠다며 강하게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돌려주고는 자신이 만든 위조 지폐로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가 막 떠난 직후 어머니가 주선한 맞선 자리에 나온 메가가 같은 레스토랑에 도착합니다. 메가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각자 계산하기로 하죠. 결국 써니가 냈던 위조 지폐가 거스름돈이 되어 메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조 지폐를 발견한 메가는 즉시 은행장에게 보고하지만 은행장은 위조 지폐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메가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때마침 집으로 가던 길에 경찰서장이 인재를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위조 지폐의 왕을 잡기 위해 각계의 엘리트들을 모아 수사를 돕게 할 생각이었죠. 메가는 은행에 6개월 휴가를 신청하고 경찰서장의 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메가가 발견한 위조 지폐를 내밀며 수사를 요청하자 서장은 그저 소규모 작업장의 소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 지폐의 왕 만수르를 잡는 것이었죠.
한편 여자친구에게 상처받은 써니는 위조 지폐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소량담회 방식으로 주변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보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직 보스가 써니에게 특별한 고객을 소개해줍니다. 그 고객은 정치인이었는데 선거 전에 2주 안에 2억 루피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 수라트까지 직접 배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큰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해 써니는 먼저 회사를 차리고 여러 언어에 능통한 직원을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주문량을 거의 다 채워가던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특수팀에 합류한 맥가는 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반장 몰래 그의 도장을 훔쳐 수색 영장에 찍습니다. 그녀는 위조 지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을 찾아가 함께 인쇄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는 100개가 넘는 인쇄소가 있었지만 고급 레스토랑 근처에는 11곳뿐이었죠. 맥가는 이 11곳만 빨리 조사하면 반장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인쇄소를 수색할 때 그들은 써니의 작업실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인쇄가 끝나기까지는 불과 15분. 만약 지금 기계를 끄면 재가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다음날 납품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공장문은 이미 잠겨 있었기에 써니는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은 척 불을 끄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서장이 삼촌에게 전화를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삼촌은 받지 말아야 할 전화를 받고 맙니다. 써니가 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삼촌이 몸이 아파 공장에 갈 수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경찰서장은 수색 영장을 핑계로 2분 안에 도착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삼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는 써니에게 어서 위조 지폐를 숨기라고 소리칩니다. 일이 틀어질까봐 잔뜩 긴장했던 페로즈는 돈을 옮기다 그만 넘어져 위조 지폐를 사방에 흩뿌리고 맙니다. 이는 써니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다행히 삼촌이 뒷문으로 돌아나간 덕분에 써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인쇄가 끝나고 두 사람은 모든 위조 지폐를 창고로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기계 소리를 들었던 메가. 하지만 써니가 기계를 껐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을 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기계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그제야 써니는 폐기해야 할 위조 지폐가 아직 쓰레기통에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메가가 곧 비밀을 발견할 찰나 써니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창고에서 몰래 빠져나와 기계 수리용 렌치를 들고 메가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바로 그때 메가에게 반장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반장은 메가가 도장을 훔치고 멋대로 인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행위가 외부에 알려질까봐 당장 인쇄소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메가와 경찰서장이 완전히 떠나는 것을 보고 한숨 돌린 써니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렌치를 내려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막대한 양의 위조 지폐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배달길에 나선 써니, 일행은 길목에서 불시 검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묻자 써니는 태연하게 상자를 열어 책과 해외 고객의 주문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상자를 전부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 밑에 숨겨둔 위조 지폐가 발각될까봐 걱정된 써니는 일부러 술병을 발로 차 소리를 내며 경찰의 주의를 성공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이 행동에 경찰은 그들이 책을 배달하는 척 술을 밀수한다고 오해하고 주류세가 훨씬 비쌌기 때문에 결국 벌금 3만 루피와 술 6병을 압수하는 것으로 처벌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써니는 성동격서 작전으로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해 목적지에 도착, 거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지에 의기양양해하던 것도 잠시 할아버지가 그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평생을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운 할아버지에게 이 신문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신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써니가 이 신성한 곳에 위조 지폐 기계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써니가 신문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둑은 얘야 결국 도둑놈이 될 뿐이다. 당장 나가. 그 후 써니는 할아버지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날 써니는 사과하러 인쇄소를 다시 찾아갔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달의 용돈을 건넵니다. 동시에 써니는 할아버지가 준 용돈이 바로 자신이 만든 위조 지폐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써니가 삼촌에게 묻자 어젯밤 다툼 후에 할아버지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골목에서 쓰러졌고 깨어난 후엔 이전 일을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촌은 할아버지의 기억 상실이 써니에게 주는 하늘의 선의의 경고라며 더는 위조 지폐를 만들지 말라고 하죠. 써니는 그저 삼촌이 겁주는 거라 여겼는데 얼마 안 가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써니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싼 수술비보다 더 큰 문제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일정이 내년 3월까지 꽉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써니가 이 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할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누군가 이미 모든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인도의 위조 지폐왕 만수르였습니다. 얼마 전 인도 정부가 신형 지폐 개수기를 도입하자 위조 지폐가 나타나는 곳은 모두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소들을 토대로 만수르의 모든 위조 지폐 유통 경로를 파악했고 그의 최고 판매책인 빌라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인쇄한 위조 지폐가 신형 개수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판매 경로까지 막히자 만수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는 써니가 만든 위조 지폐가 이 신형 개수기를 완벽하게 속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써니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만수르는 자신의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해 써니의 할아버지가 새치기로 수술을 받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만수르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써니는 그를 도와 인도에서 막 발행된 신권을 만들기로 약속했고 만수르의 장비 지원을 받아 단 보름 만에 1200억 루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만수르에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0톤에 달하는 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해외에서 인도로 들여와 진짜 돈으로 바꾸느냐가 가장 큰 숙제였죠. 결국 기술 총책임자가 된 써니가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써니는 조사 중에 위조 지폐 전담팀에 새로 합류한 메가가 유일한 여성 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써니는 대화 중에 메가가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친구 집에 얹혀 산다는 걸 알게 되자 고급 아파트 집주인을 매수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빌려주도록 손을 씁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온 날, 써니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는 핑계로 메가의 휴대폰을 빌려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자 전담팀의 모든 단속 작전을 써니는 손바닥 보듯 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써니는 몰랐습니다. 이전에 체포됐던 빌랄이 살아남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만수르 밑에서 일하는 정보원 한 명을 넘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때문에 만수르가 인도로 위조 지폐를 밀반입할 때마다 번번이 현장에서 발각됩니다. 연이은 단속 성공에도 메가는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챕니다. 압수된 위조 지폐가 예외 없이 전부 개수기에 걸리는 국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만수르가 인도 각지에서 일부러 위조 지폐를 압수당하게 만들어 전담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전담팀의 움직임을 파악한 써니는 만수르가 내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는 책임자로부터 사흘 뒤 인도에 도착하는 낡은 폐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8만 달러에 이 배를 사들인 후 60톤의 위조 지폐를 컨테이너 3개에 나눠 싣고 이 새로운 경로를 통해 인도로 직접 운송합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4분의 1의 거리를 남겨둔 바로 그때 써니는 만수르 부하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항구에 마약 단속반이 대거 출동해 모든 배를 수색하고 있으니 이 경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장의 말은 써니를 더욱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선 남은 연료로는 회항이 불가능해 중간에 배가 멈춰 설 수 있고 수심이 너무 깊어 닷을 내리고 정박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죠. 써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때 선장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컨테이너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수심이 얕은 바다에 던져두고 모두 작은 배로 갈아타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 없는 낡은 배는 항로를 이탈해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고 경찰은 이 수상한 배를 집중 수색하게 될 겁니다. 그 틈을 타 다른 배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인양해 옮기자는 계획이었죠. 이 작전으로 경찰은 만수르의 위조 지폐가 아직 인도에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니는 단돈 10만 달러를 추가로 들여 60톤의 위조 지폐를 성공적으로 인도에 밀반입합니다. 하지만 판매 경험이 전무했던 써니는 소량 다매 방식으로 주변에 팔 수밖에 없었고 2달이 지나도록 고작 2천만 루피어치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만수르에게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죠. 원금 회수가 급했던 그는 써니에게 재고를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날 밤 울적한 마음의 써니는 계속 연락을 유지해 온 메가를 찾아가 마음을 달랬고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써니는 위조 지폐 운반 임무가 끝났으니 더는 메가를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녀의 휴대폰에 설치했던 감시 앱을 망설임 없이 삭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출근한 메가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최근 시중에 나타난 신권 위조 지폐가 자신이 예전에 식당에서 얻었던 위조 지폐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두 지폐 모두 다른 액면가임에도 위패 감별기를 통과했고 위조범은 의도적으로 지폐의 눈에 잘 띄는 S라는 글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서명을 남기듯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메가는 수사 중 압수된 위조 지폐 중 2억 루피가 수라트의 한 제보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제보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상사에게 위조 지폐로 뇌물을 주려다 발각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서장은 배후의 위조범을 잡기 위해 장관을 통해 제보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서장에게 협력해 그를 잡게 해주면 모든 죄를 사면해주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제보자는 다시 써니에게 전화를 걸어 갖고 10억 루피를 주문하며
서장의 지시대로 이번에는 써니가 직접 배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거래는 써니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죠.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써니는 위조 지폐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페로즈는 2층에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3층으로 상황을 살피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체포 작전에 투입된 메가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은 써니는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고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기둥에 부딪히고 맙니다. 바로 이 행동 때문에 감시실에 있던 서장은 이상한 미세를 눈치챕니다. 서장은 즉시 각 팀의 체포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어 경찰은 써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죠. 서장이 2층으로 쫓아갔을 때 써니는 이미 페로즈의 차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서장은 써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에 밖으로 나가는 차량을 일일이 검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장이 막 그들을 보내주려던 순간 동료 경찰이 떠니가 이전에 탔던 차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체가 탈로 낮았더니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돌진합니다. 예상대로 수많은 경찰 차량이 일제히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앞길이 교통체증으로 꽉 막혀 써니의 차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일제히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가기도 전에 써니의 차가 다시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경찰은 체포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눈앞에서 써니를 놓친 경찰은 분한 마음에 다시 추격을 시작하죠. 하지만 써니의 차는 낡은 데다 무거운 위조 지폐까지 실려 있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경찰이 점점 더 몰려오는 걸 보자 그는 아예 페로즈에게 트렁크를 열어 모든 위조 지폐를 뿌리라고 시킵니다. 이 행동의 결과는 뒤따르던 차들이 모두 멈춰서 돈을 줍기 시작했고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차의 퇴로를 꽉 막아버린 것이었죠. 돈을 줍는 군중이 많아질수록 혼란은 커지고 써니가 탈출할 기회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써니와 페로즈가 이 상황에 의기양양해하던 바로 그 순간 한눈을 판 써니가 실수로 길가 화단으로 돌진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다른 도로까지 막히게 되고 서장과 메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써니 일행은 이미 혼란스러운 인파를 틈타 조용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경찰서로 돌아온 서장은 낙담합니다. 그는 원래 CCTV 영상으로 써니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녹화된 영상은 거의 모자이크처럼 흐릿해서 완전히 복원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장은 이전의 모든 작전이 시민들의 공황을 막기 위해 만수르의 존재를 숨겼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암흑 속에 숨어있는 만수르에게 유리한 고지만 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꿔 방송국과 인터넷을 이용해 만수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그의 존재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그를 압박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만수르의 상부에게까지 들어갔고 상부는 만수르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만약 그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만수르는 부하에게 도망친 써니를 안전가옥으로 데려온 뒤 다음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써니는 먼저 메가를 찾아가 분위기를 살핍니다. 자신이 경찰에게 발각되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죠. 만약 신분이 노출되었다면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도 만수르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특별수사팀은 써니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있었고 그는 메가에게 출장을 간다며 한동안 집을 비울 거라고 말합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길, 써니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비록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지만 자신은 만수르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는 만수르가 분명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만수르의 신복이 그에게 총을 겨눕니다. 우리 같이 사업 많이 했잖아. 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아티스트가 시장에 더 필요하지 않아? 나도 다 알아. 내 결정이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도 우릴 못 봤어. 봤다고 해도 자만 닥쳐.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내가 말해봐. 닥쳐. 죽고 싶지 않아. 자만 내가 말해. 죽고 싶지 않다고. 잠깐 내가 말할게. 자만.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이 친구는 보내줘. 넌가 페로즈 어서 도망쳐. 그래? 그럼 거래를 하지. 내가 돈을 뿌릴 테니 날 쏴. 형씨가 가. 미쳤어? 그냥 가. 페로즈. 써니와 페로즈가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들려오더니 순식간에 총을 든 복면의 무리에게 포위당합니다. 사실 방금 전 써니와 페로즈의 다툼은 아네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연기였죠. 써니는 차에 타기 전 휴대폰에 추적 장치를 설치해 두었고
만수르가 자신들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걸 알자마자 미리 대기하던 아네스에게 연락해 구출을 요청했던 겁니다. 안가에서 탈출한 써니는 가장 먼저 삼촌에게 전화해 할아버지를 모시고도 다른 도시로 피하라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삼촌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네스는 써니와 페로즈를 위해 도피용 여권과 차표를 준비해줬고 마침 그때 삼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전화기 너머로 목이 메어 울고만 있었죠. 만수르가 써니와의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해 인쇄소에 불을 질렀고 할아버지가 그 불길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인쇄소는 전부였지만 써니에게는 할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써니는 어릴 적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돌아가시자 도둑인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찾아간다는 핑계로 그를 기차에 태웠고 써니가 잠들자마자 짐 덩어리라며 그를 기차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유전적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던 써니는 자신과 같은 고아인 페로즈를 만났고 그때부터 써니는 그림을, 페로즈는 행인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모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역에서 두 사람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키워주셨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써니의 몇 안 되는 가족이었기에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페로즈에게 아네스와 함께 먼저 역에 가 있으라고 이른 뒤 아네스가 호신용으로 준 총을 챙겨 홀로 안가로 쳐들어갔습니다. 만수르의 부하가 써니를 발견한 순간 그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빌 틈도 없이 써니의 총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어서 써니는 창문으로 안가의 잠입해 남아있던 조직원들을 차례차례 제거합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제거하던 중 부하 한 명에게 칼로 여러 차례 찔리고 맙니다. 다행히 큰 위험 없이 그를 역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하죠. 써니는 만수르의 신복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용해 위조 지폐가 보관된 금고를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해외에 있던 만수르에게서 신복에게 영상 통화가 걸려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거냐? 들어봐. 난 이제 끝났어. 끝장이라고. 써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왜 할아버지를 끌어들였겠어? 그냥 널 가르치려던 것뿐인데 내가 실수를 한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난 몰랐다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 바닥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아. 이봐, 써니 내 말 들어. 써니, 들어보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개인적인 문제로 만든 건 바로 너야. 이봐, 써니,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난 위험한 놈이라고. 제기랄. 결국 써니는 만수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만든 위조 지폐를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서의 몽타주 복원 장비도 작업을 마쳤고 페로즈는 역에서 써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감독은 써니를 불길 속에 영원히 가둬둡니다. 그의 생사나 행방을 알려주지도 메가에게 써니가 바로 그 위조 지폐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죠. 써니의 원수인 만수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말이죠. 감독은 다음 시즌을 위해 이야기를 남겨둔 것이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의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하진 않지만 인도 영화 특유의 인과응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써니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던 그의 아버지는 길에서 차에 치여 허무하게 죽고 그가 훔친 돈은 군중에게 모조리 빼앗기죠. 또 할아버지의 인쇄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던 써니는 결국 그 위조 지폐 때문에 할아버지를 불길 속에서 잃게 됩니다. 이상으로 파르지 시즌 1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인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이 인과응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다쭈이였